속보입니다. 북한 인민군 중장급 장성이 탈북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80해를 살았습니다. 그중 60년을 인민군 군복을 입고 살았지요. 중장 계급장을 달고 군단 참모장까지 지냈으니 남들이 보기엔 영광으로 가득 찬 일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양 총참모부 강당 단상 위에 서 있었습니다. 위원장 동지에게 직접 금별 훈장을 받았지요. 조선인민군의 영웅이라는 칭호와 함께 말입니다. 그런 내가 지금 이 새벽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탈북입니다. 도주입니다. 그리고 배신입니다. 평생을 바친 조국을 등지고 80살 늙은 몸을 이끌고 아내 순례의 손목을 붙잡고 저는 지금 두만강의 차가운 물줄기 속에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 찬란했던 60년의 충성이 사실은 기만당한 세월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실은 진작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인정하기가 두려웠던 거지요. 내 인생 전부가 거대한 거지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요. 제 이름은 최학수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왜 80살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사선을 넘어야 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와 같은 이들의 목소리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마음을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2019년 10월 13일 평양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인민군 창건 기념일을 사흘 앞두고 제 퇴직식이 거행됐지요. 강당 안은 별들로 가득했습니다. 대장, 상장, 소장까지 인민군 최고의 장령들이 도열해 있었고 당 간부들까지 참석한 성대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단상 위에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그동안 받은 훈장들이 굴비 꾸러미처럼 주렁주렁 달려 있었지요. 조선인민군 중장 최학수 동지는 60년간 당과 수령에게 무한한 충성을 바쳐왔으며 사회자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질 때 저는 기묘한 소외감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지요. 저 사람이 말하는 최학수가 정말 나인가? 저 화려한 수식어들 뒤에 숨은 피눈물 흘리며 살아온 진짜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때 강당 문이 열리고 최고 사령관이 들어왔습니다. 일개 장령의 퇴직식에 직접 참석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지요. 강당 안이 술렁였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60년을 버텨온 힘이 바로 그 내색하지 않는 능력이었으니까요. 최고 사령관이 제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금별 훈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공화국 군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였지요. 동지는 우리 혁명의 산증인이요. 당에 대한 충성의 표본이요. 그가 제 가슴에 직접 훈장을 달아주는 순간 그의 손가락이 제 옷깃에 닿았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제 가슴 속에서는 수십 년간 억눌러온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자의 아버지가 내 아들을 굶겨 죽였다. 이 자의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에게 간첩 누명을 씌워 총살했다. 하지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60년간 연마한 가면이었지요. 저는 그 가면을 쓰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이 악마 면전에서 웃어주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야. 행사가 끝나고 수많은 동료가 악수를 청해왔습니다. 축하한다고, 부럽다고, 이제 편히 쉬라고요. 저는 하나하나 손을 잡아주며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저처럼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사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저녁 무렵 평양 외곽의 간부 주택으로 돌아왔습니다. 30년을 산 집이지요. 2,500만 인민이 굶주리는 나라에서 나 혼자 배불리 먹은 대가로 받은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 순례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78배 아내는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퇴직식은 잘 끝났소? 응. 위원장 동지가 직접 오셔서 훈장을 달아주셨소. 순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대단한 영광이라 말하면서도 아내의 눈은 공허했지요. 저는 그 무표정한 얼굴 뒤에 숨은 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저녁상은 소박했습니다. 고위 간부 집치고는 검소했지요.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먹어왔습니다.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 밖에서는 수백만이 죽어가는데 우리만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이 견딜 수 없었거든요. 밥을 먹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순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58년을 함께한 눈이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떠나야 하오. 당신과 나, 둘이서만 순례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침묵이 흐르고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여보,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안방 침대 밑에서 낡은 가방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이미 3년 전부터 준비해 둔 가방이었습니다. 제가 밤마다 지도를 보고 북쪽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아내는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가방 안에는 시부모님의 낡은 사진과 25년 전 죽은 우리 아들 명준이의 손수건이 들어있었습니다. 명준이 데리고 갈 거예요. 사진으로라도 아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전력난에 시달려 불빛 하나 없는 평양의 어둠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60년간 저 어둠에 가담했던 최학수는 오늘 죽는다고. 새벽 4시 저는 평생 입어온 군복을 벗었습니다. 훈장도 계급장도 없는 평범한 인민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그저 80살 먹은 늙은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에 박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대문 앞에 익숙한 차 한 대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보위부 소속의 검은 차량, 그리고 그 운전석에서 내리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손자 윤호였습니다. 보위부 중자로 복무 중인 내 아들의 유일한 핏줄이 이 새벽에 우리 집 앞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할아버지, 이 시간에 어딜 가십니까? 윤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60년 작전 인생 중 가장 위험한 적을 내 핏줄의 모습으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보위부 중자인 손자 윤호와의 대치, 그리고 최학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과거의 비극이 시작되는 재두장입니다. 윤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평소 저를 할아버님이라 부르며 따르던 그 살가운 손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지요. 보위부 중자, 사람을 의심하고 잡아넣는 것이 직업인 냉혈한의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 이 새벽에 짐까지 들고 어딜 가시는 겁니까? 순례의 손이 잘게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60년 연기 인생의 정점을 찍어야 할 순간이었지요. 저는 짐짓 허어로운 웃음을 지으며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였습니다. 윤호냐? 늙은이가 잠이 없어서 그렇다. 퇴직도 했으니 내 할머니랑 고향 청진에 좀 다녀오려고 한다. 거기 부모님 가묘라도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말이다. 윤호는 대답 대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구두 소리가 적막한 골목을 때릴 때마다 제 수명이 1년씩 깎여나가는 기분이었지요. 윤호는 제가 든 낡은 가방을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청진요? 기차표도 없이 말입니까? 제 차에 타십시오. 역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아니, 명령이었지요. 우리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마냥 윤호의 차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백미러로 비치는 윤호의 눈빛은 무언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듯 깊고 날카로웠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나를 잡으려는 걸까? 아니면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평양의 건물들을 보며 저는 6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제 모든 인생이 뒤틀려버린 1950년의 그의 가을을 말입니다. 당시 저는 17살의 철부지 소년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청진에서 서예를 가르치던 선비 같은 분이었지요. 배움이야말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라 가르치셨던 아버지는 제 입대 소식에 말없이 분만 씻으셨습니다. 전쟁은 지옥이었지만 저는 나라를 지킨다는 영웅심에 취해 있었습니다. 적의 총탄을 뚫고 살아 돌아오면 아버지가 환하게 웃어주실 줄 알았지요. 하지만 3년 만에 돌아온 고향집은 폐가나 다름없었습니다. 대문은 뜯겨나갔고 마당엔 잡초만 무성했지요. 이웃들은 저를 보자마자 귀신이라도 본 듯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겨우 붙잡은 이유, 노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심장을 도려냈습니다. 학수야, 내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미제 간첩 누명을 쓰고 산채로 매장당했어. 미제 간첩이라니요. 일제강점기 시절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아버지가 해방된 조국에서 간첩으로 몰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증거도 재판도 없었습니다. 누군가에 밀고 한마디에 평생을 고결하게 사신 아버지가 구덩이 속에 던져진 겁니다. 저는 보입으로 끌려갔습니다. 전쟁 영웅 대접을 받을 줄 알았던 제 앞엔 차가운 고문, 도구들이 놓여 있었지요. 최학수 동무의 아버지가 반동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나? 취조가는 제 앞에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자아 비판서였습니다. 내 아버지는 개만도 못한 반동이며 나는 그런 아버지를 증오한다는 내용을 내 손으로 써야 했습니다. 쓰지 않으면 죽음뿐이었고 쓰면 아버지를 배신한 짐승으로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그 고결한 서체로 아버지를 저주하는 글자들을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갔습니다. 눈물이 종이를 적셨지만 취조가는 비웃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다. 이제 동무는 당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진짜 최학수를 죽였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담긴 사진 조각 하나를 입속에 넣어 삼키며 맹세했지요. 이 더러운 체제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기어 올라가겠다. 그리고 반드시 이 나라를 비웃으며 떠나주마. 그때부터 저는 가면을 썼습니다. 누구보다 열렬히 충성을 맹세하고 남들이 꺼리는 험한 작전에 앞장섰습니다. 동료들이 죽어나갈 때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충성심에 가득 찬 눈빛만을 연기했지요. 그렇게 60년을 버텨 중장의 자리에 올랐고 김정은의 손길의 미소 짓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 섰습니다. 회상을 깨고 눈을 뜨니 평양 외곽의 한적한 숲길이었습니다. 역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지요. 윤호가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문을 열어 저를 끌어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연기는 그만하시죠. 윤호의 손에 들린 권총이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습니다. 제 가슴에 달린 금별 훈장이 그 빛에 반사되어 번쩍였습니다. 60년을 기다려온 탈북의 꿈이 내 손자의 총구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윤호의 권총구가 제 미간을 향했습니다. 78배 안의 술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제 팔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요.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아이의 손에 죽어야 한다는 사실이 내 핏줄이 이 체제의 가장 잔인한 도구가 되어 나를 심판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윤호야, 정말 쏠셈이냐? 내 아버지 명준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잊었단 말이냐?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지요. 윤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60년 동안 사람의 눈을 읽어온 노병의 감각이었습니다. 윤호는 총을 든 손에 힘을 주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를 입에 담지 마십시오. 아버지는 충직한 군의관이었지만 할아버지는 그저 권력에 미친 괴물이 아닙니까?
반동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남의 자식들을 지뢰밭으로 밀어넣고 별을 다신 분이 아닙니까? 윤호의 말은 비수처럼 제 과거를 헤집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괴물이었습니다. 1960년대 최전방 수색 중대장 시절에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반동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기 위해 저는 아군조차 치를 떨 정도로 잔인해져야 했습니다. 비무장지대 수색 작전 중이었습니다. 갓 입대한 어린 소대원 하나가 지뢰를 밟았습니다. 다리가 형체도 없이 너덜거리는 그 아이를 데리고 복귀하려면 작전은 실패하고 저희 진급은 물 건너갈 상황이었지요. 상급 부대에서는 작전 완수만을 독촉했습니다. 중대장 동지, 제발 살려주십시오. 집에 어머니가 계십니다. 피칠갑이 된 아이의 손이 제 군화 끝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차갑게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이 아이를 여기 두고 전진한다. 작전 실패는 당에 대한 배신이다. 그 아이의 절규를 뒤로 하고 전진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내 가슴 속에 있던 인간이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것을요. 그 대가로 저는 영웅 칭호를 받았고 초고속 진급을 시작했습니다. 별 하나를 달 때마다 누군가의 피가 제 어깨 위에 얹어졌습니다. 상급자들의 온갖 부패와 비리를 눈감아주고 때로는 그들의 뒤처리를 위해 무고한 부하들을 희생시키기도 했습니다. 80년대 김정일의 신임을 얻기 위해 버렸던 처절한 아부는 또 어땠습니까? 그가 좋아하는 수입, 양주를 구하기 위해 외화벌이 일꾼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연회장에서 광대처럼 춤을 추며 그의 웃음을 샀습니다. 속으로는 그의 심장의 칼을 꽂는 상상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개처럼 굴었지요. 아내 순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말없이 말라갔습니다. 그녀 역시 당 간부의 딸이었지만 제 안의 어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침대 위에서도 서로의 진심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천장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도청기가 우리 영혼까지 엿듣고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우리는 손바닥에 글씨를 쓰며 사랑을 속삭였고 손바닥에 글씨를 쓰며 이 나라의 멸망을 기도했습니다. 윤호야, 내 말이 맞다. 나는 괴물이다. 하지만 말이다. 이 괴물을 만든 게 누구냐? 내 아버지를 죽게 만든 건 누구고 너를 이 차가운 숲속에서 할아버지를 죽이게 만든 건 누구냔 말이다. 제 일갈에 윤호의 총구가 낮게 내려앉았습니다. 숲에는 부엉이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슴에 달린 금별 훈장을 뜯어냈습니다. 수십 장의 옷감을 뚫고 박혀있던 훈장이 뜯겨나가며 제 살점도 같이 뜯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쇠조각 하나에 내 인생이, 내 아들의 목숨이, 그리고 내 인간성이 팔려나갔다. 나는 이제 이 연극을 끝내고 싶을 뿐이다. 저는 훈장을 윤호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훈장은 달빛을 받아 반짝이며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윤호는 한참 동안 그 훈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총을 내렸습니다. 가십시오.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마십시오. 윤호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손자는 제게 등을 돌린 채 차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제가 본 손자의 마지막 뒷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평양을 벗어나기도 전에 저 멀리서 수색대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으니까요. 윤호가 떠난 뒤 우리 부부는 어둠을 틈타 청진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덜컹거리는 기차 안에서 아내 순례는 내내 제 손을 놓지 않았지요. 그 떨림을 느낄 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25년 전 1990년대 중반의 그 지옥 같은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고난의 행군 시절 말입니다. 당시 저는 군단 참모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제 책상 위에는 수치가 적힌 보고서가 올라왔지요. 어제는 몇 명, 오늘은 몇 명 굶어 죽은 인민들의 숫자가
마치 전리품 통계처럼 무미건조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평양에 거리는 꽃제비들의 시체로 넘쳐났고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제 아들 명준이는 군의관이었습니다. 저와는 달리 심성이 고왔던 그 아이는 병사들이 약 한 알 없어 죽어가는 모습에 매일 괴로워했지요. 아버지, 이 보고서들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으십니까? 우리 병사들이 배가 고파 산등성이의 풀을 뜯어먹다 죽어갑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지켜온 조국입니까? 명준이 제 집무실로 찾아와 울분을 토하던 날, 저는 그 아이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제 손바닥이 얼얼할 정도였지요. 입 닥쳐라. 내가 죽고 싶어 환장했느냐? 벽에도 귀가 있고 바닥에도 눈이 있는 이 나라에서 그런 소리를 하다니. 저는 아들을 다그쳤지만 사실 그건 저 자신에게 치는 매질이었습니다. 명주는 그날 이후 입을 닫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기 몫의 배급 식량을 몰래 빼돌려 환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군단 참모장의 아들이 배고픔에 수척해져 가는데도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저는 아들의 책상 밑에서 낡은 종이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남한에서 날아온 잡지, 조각과 라디오 방송을 받아 적은 노트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발각되는 순간 일가족이 몰살당할 대역죄였습니다. 이게 뭐냐? 내가 정말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제 호통의 명주는 오히려 담담하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남조선 사람들은 우리처럼 굶지 않는답니다. 그곳에선 사람이 사람답게 산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짓을 말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아들의 뺨을 다시 때릴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 노트를 미친 듯이 찢어 변기에 버렸지요. 그리고 명준을 전방 사단으로 강제 전출시켰습니다. 제 눈앞에서 치워버려야 보위부의 눈에서도 멀어질 거라 믿었던 제 어리석은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명준과의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몇 달 뒤 최전방 시찰 중이던 제게 급보가 날아왔습니다. 군의관 최명준이 영양실조와 과로로 순직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병원 차디찬 시멘트 바닥 위에서 제가 마주한 것은 뼈만 남은 앙상한 아들의 시신이었습니다. 아들의 손가락 끝은 시커멓게 변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죽기 직전 바닥에 손톱으로 무언가를 긁어 쓰고 있었다더군요. 거기엔 단 2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자유. 저는 군단 참모장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 그 자리에서 울지도 못했습니다. 과업에 충실하다 전사한 자랑스러운 당의 아들이라는 훈장을 아들의 관 위에 올리며 저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정일이 위로라며 보내준 비싼 수입 과일 상자를 받았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아들을 죽인 건 배고픔이 아니라 바로 내가 충성을 맹세한 이 체제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체제의 부역자로 살아온 나 자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술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회상에서 깨어난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기차는 어느덧 어둠을 뚫고 국경 근처 청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들 명준이가 떠나고 25년이 흘렀습니다. 그 세월은 제게 삶이 아니라 거대한 연극이었습니다. 저는 더 철저한 당에 충견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야만 의심받지 않고 힘을 모을 수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제가 아들을 잃은 슬픔을 충성심으로 승화시켰다고 칭송했지만 제 서재 깊숙한 곳에는 아들이 남긴 낡은 라디오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라디오를 켰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들려오는 남조선의 노래들,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 그것은 제게 유일한 숨구멍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때가 된 것 같소. 어느 날 밤, 저는 아내 순례에게
손바닥에 글씨를 써서 물었습니다. 술래는 아무 말 없이 벽장에 숨겨두었던 보따리를 꺼내왔습니다. 거기엔 아버지가 남기신 서예붓 한 자루와 명준이의 유품인 손수건이 들어있었지요.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지옥을 떠나야 할 운명이라는 것을요. 탈북은 중장 계급장을 단 노병에게도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저는 5년 전부터 치밀하게 작전을 짰습니다. 우선 제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국경 요직에 앉혀야 했습니다. 그때 떠오른 사람이 바로 한대석 대저였습니다. 30년 전 제가 사단장이던 시절의 일입니다. 한대석은 제 직속 부관이었지요. 당시 그의 아버지가 반동으로 몰려 처형될 위기에 처했을 때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서류를 조작해 그를 살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 제 발복에 대고 맹세했지요. 장군님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요. 저는 인맥을 동원해 한대석을 회령 국경 경비대장으로 발령 보냈습니다. 그리고 퇴직을 사흘 앞둔 밤 그를 평양의 비밀 안가로 불렀습니다. 대서가 나를 좀 도와줘야겠다. 이 늙은이가 마지막으로 인간답게 죽고 싶구나. 제 말에 한대석은 잠시 굳어버렸습니다. 인민군 중장이 탈북을 도와달라니 이건 같이 죽자는 소리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한참을 침묵하던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더 깊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장군님, 30년 전 제 아버지를 살려주셨을 때 이미 제 목숨은 장군님의 것이었습니다. 회령 국경의 문은 제가 열겠습니다. 그날 밤 한대석은 제게 국경 초소의 교대 시간표와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가 표시된 지도를 건넸습니다. 우리는 평양역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바로 우리 손자 윤호 때문이었지요. 보위부에서 승승장구하는 그 아이가 우리의 행적을 쫓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들과 손자, 이 잔인한 체제는 우리 가문의 3대를 적으로 만들어 놓고 비웃고 있었습니다. 명준아, 아버지가 이제야 간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그 자유를 찾아서 저는 아들의 사진 앞에서 마지막 제사를 올렸습니다. 술 한 잔 올릴 수 없는 텅 빈 제사상이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평양을 떠나는 기차 안에서 저는 품속의 지도를 꼭 쥐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80년 노병의 인생을 건 마지막 작전 계획서였습니다. 평양을 떠나기 전 5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지독한 연극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정신 나간 노인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인민군 중장의 위험은 벗어던지고 가끔은 대소변을 못 가리는 척하거나 어제 한 일을 기억 못하는 치매 노인 행세를 했지요. 보위부의 감시망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선 제 존엄 따위는 쓰레기통에 쳐넣어야 했습니다. 할아버님, 정신이 좀 드십니까? 지방 곳곳에 숨겨진 도청기 너머로 보위부 요원들이 듣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일부러 벽을 보고 중얼거렸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뵙고 왔노라고, 장군님께서 내게 별을 주셨노라고 헛소리를 늘어놓았지요. 그럴 때마다 저를 바라보는 손자 윤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불쌍해하는 것 같기도 했고 무언가 파헤치려는 것 같기도 했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윤호가 예고도 없이 들이닥쳐 제 서재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의 손이 아들의 라디오가 숨겨진 벽장 근처로 갈 때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윤호야, 내 사탕 어디 있느냐. 저는 일부러 바닥을 기어다니며 윤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침을 흘리며 사탕을 찾는 노망난 노인의 모습을 본 윤호는 역겨운 듯 미간을 찌푸리더니 수색을 멈췄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그만 좀 하십시오. 윤호가 방을 나간 뒤 저는 어둠 속에서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녀석은 이제 나를 위협이 아닌 폐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원한 최고의 승리였지요. 퇴직 전날 밤, 저는 아내 순례와 함께 평양 만수대 동상을 향해 마지막으로 침을 뱉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허리를 숙여 절하는 모습이었겠지만 저는 가슴속 가장 깊은 곳의 증오를 바닥에 쏟아냈습니다. 순례, 이제 평양과는 끝이오.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않을 것이오. 새벽 4시, 우리는 평양역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고비였지요. 역대합실은 새벽부터 서성이는 보위부 요원들과 증명서를 확인하는 군인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히고 다리를 절뚝이며 순례의 부축을 받는 병든 노인의 모습으로 인파 속에 섞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윤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중장 최학수 동지를 찾으라. 역을 봉쇄하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녀석이 눈치를 챈 걸까요? 아니면 이미 연극이 들통난 걸까요? 기차는 이미 플랫폼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아내의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80살 노병의 다리가 비명을 질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 기차만 타면, 저 기차를 타고 청진으로 가서 한대석을 만나기만 하면 자유가 코앞이었으니까요. 기차는 낡은 비명을 지르며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평양에서 청진까지 평소라면 지루했을 그 길이 오늘따라 단두대로 향하는 길처럼 느껴졌지요. 객차 안은 땀 냄새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든 척해야 했지만 제 손은 품속에 숨긴 금별 훈장을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증명서 좀 봅시다. 갑자기 들려온 서늘한 목소리에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열차 보안원들이 칸마다 돌며 검열을 시작한 겁니다. 제 앞에 한 청년이 증명서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끌려나갔습니다. 순례의 손이 제 허벅지를 꽉 눌렀습니다. 절대 동요하지 말라는 무언의 신호였지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침을 약간 흘리며 초점 없는 눈으로 보안원을 바라봤습니다. 이 노친네는 정신이 온전치 못합니다. 고향에 죽으러 가는 길이니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순례가 비굴할 정도로 허리를 숙이며 제 퇴직 증명서를 내밀었습니다. 보안원은 중장이라는 직인을 보더니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여전히 의심의 불꽃이 일고 있었지요. 중장 동지께서 왜 이런 일반 열차를 타셨습니까? 그때였습니다. 제품 안에서 금별 훈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쇳덩이가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객차 안의 모든 시선을 집중시켰지요. 저는 바닥을 기어다니며 훈장을 더듬었습니다. 내 별 어디 갔느냐. 수령님이 주신 별인데 보안원이 훈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공화국 영웅의 상징인 금별 훈장. 그는 그 눈부신 광채에 압도된 듯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제게 훈장을 건네며 경례를 붙였습니다. 실례했습니다. 편히 가십시오. 그들이 떠난 뒤 저는 훈장을 손에 꽉 쥐었습니다. 이 쇳조각 하나가 저를 살렸지만 동시에 저를 60년 동안 옥죄어온 족쇄였습니다. 청진역에 도착했을 때 역 광장에는 한대석 대좌가 보낸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장군님, 늦으셨습니다. 바로 국경 초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운전석에 앉은 병사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트럭 짐칸에 올라타기 전 잠시 멈춰서서 가슴에 달린 훈장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훈장을 달고는 결코 자유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을요. 저는 그 화려한 훈장을 떼어 청진역 대합실 구석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60년의 가짜 영광을 버리고 비로소 인간 최악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자. 대서기가 기다리는 곳으로 트럭이 덜컹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길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저 멀리 국경 너머에서 명준이가 저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장군님, 시간이 없습니다.
어서 업히십시오. 회령 국경 초소 근처 한대석 대좌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뒤편 산줄기에서는 수색 대의 서치라이트가 밤하늘을 난도질하고 있었지요. 다리를 다친 아내 순례를 등에 업고 저는 한대석이 열어준 사이길로 달렸습니다. 80살 노병의 폐가 터질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대석아, 너는 어쩌려고 이러느냐. 제 걱정은 마십시오. 장군님, 저 강만 건너면 자유입니다. 한대석은 초소병들의 눈을 돌리기 위해 스스로 총을 쏘며 반대편으로 달렸습니다. 그의 유인책 덕분에 우리는 두만강가에 닿았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통증이 전신을 강타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쪽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한대석이 붙잡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강 중턱에서 순례의 손이 힘없이 풀렸습니다. 여보, 나를 두고 가요. 안 돼. 명준이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오. 이를 악물고 아내의 옷깃을 입으로 물었습니다. 지옥 같은 물살을 헤치고 마침내 중국 땅 뻘밭에 처박혔을 때 저 멀리서 다시 한번 총성이 울렸습니다. 한대석의 마지막 인사였을까요? 우리는 진을범벅이 된 채 울지도 못한 채 기어갔습니다. 하지만 안도의 숨을 내쉬기도 전 연변의 은신처 안가가 발각되었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것은 보위부 추적팀, 그리고 그 선두에는 내 손자 윤호가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윤호의 권총이 제 미간을 향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지요. 그런데 그때 윤호가 총을 내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 품 안에 낡은 보따리 하나를 거칠게 밀어 넣었습니다. 가십시오. 다른 추적조들이 오기 전에 당장 떠나십시오. 보따리 안에는 아들 명준이의 라디오와 태국까지 갈 수 있는 위조 신분증, 그리고 빳빳한 달러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윤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일기를 보고 할아버지가 왜 떠나야만 하는지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윤호야, 너는 어쩌려고. 저는 여기서 아버지가 못한 진짜 연기를 할 겁니다. 할아버지를 놓친 무능한 중자가 되어 감옥에 가든 죽든 그건 제 몫입니다. 윤호는 스스로 제 어깨에 총을 쏘았습니다.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습니다. 가시라고요. 어서. 손자의 피 섞인 절규를 뒤로하고 우리는 다시 달렸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서 본 손자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태국 대사관의 높은 담벼락을 마주했을 때 제 온몸은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라오스의 정글을 기어다니며 가시덩굴에 찢긴 살점들은 골마 터졌고 아내 순례는 의식을 잃은 지 오래였지요. 저는 대사관 정문을 향해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나는 조선에서 온 최학수요. 남조선으로 보내주시오. 문이 열리고 낯선 이들이 달려나왔습니다. 그들이 저를 부축했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푸른 하늘 아래 펄럭이는 태극기였습니다. 60년 동안 적국의 깃발이라 증오하며 태워버려야 한다고 가르쳤던 그 깃발. 하지만 그 순간 제게 그 태극기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불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서울의 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의 눈부신 물결과 끊임없이 달리는 자동차들, 그리고 평화로운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보, 정신이 들어요? 옆 침대에서 순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인민군 중장 최학수와 그의 아내가 아니라 그저 자유를 찾은 늙은 부부로서 말입니다. 그 후로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86살의 대한민국 국민 최학수입니다.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에서
아내와 함께 꽃을 키우며 삽니다.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도청기를 걱정해 손바닥에 글씨를 쓸 필요도 없는 평범한 일상, 그것이 제게는 매일매일이 기적입니다. 하지만 가끔 밤이 되면 저는 북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제 어깨에 총을 쏘았던 손자, 윤호 녀석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수용소의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을지, 아니면 벌써 아버지를 만나러 떠났을지. 제 자유는 손자의 피로 산 것이기에 저는 함부로 행복할 수조차 없습니다, 명준아. 윤호야,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너희 목까지 열심히 살련다. 저는 매일 아침 아들의 사진 앞에 갓 지은 쌀밥과 맑은 국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합니다. 60년 동안 가면 속에 숨어 살았던 한 노병의 참회를 말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저 북녘 땅에는 수천만 명의 최학수와 최명준, 그리고 최윤호가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면을 벗고 진짜 자신의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부디 그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남은 생을 버틸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최학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